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한 모델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년간 모델로 활동했던 아나스타시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화려한 모델 생활을 포기하고 머나먼 한국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한 신경외과 의사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처음엔 모델과 의사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나라는 나를 사람으로 봐줬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줬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을까요? 화려한 모델과 의사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아나스타시아 페트로바입니다. 올해 28살이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키가 173cm에 금발 벽안의 전형적인 러시아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20살부터 5년 동안 모델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러시아 모델 업계가 생각보다 너무 각박했거든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체중 관리는 기본이고 조금만 살이 쪄도 바로 일감이 끊겼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고 버티는 날도 많았어요. 그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저를 그냥 예쁜 인형 정도로만 봤어요. 지성이나 내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패션쇼 촬영 현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사진작가가 저에게 너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남자들도 저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어요.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죠. 진정한 사랑을 찾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K-팝과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꼈죠. 특히 한국 남자들이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 러시아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2023년 4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 강남의 작은 원룸을 구해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혼자 모르는 나라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돈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러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모델 출신이라고 하면 러시아에서는 예쁘기만 한 여자구나라는 반응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와,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도 아나스타시아 씨는 외모뿐만 아니라 언어 습득 능력도 뛰어나세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아팠어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되더라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검사 결과 뇌에 작은 혈관 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러시아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그때 담당 의사로 김도윤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5살의 신경외과 전문의셨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씨, 많이 무서우시죠? 혼자 외국에서 이런 진단을 받으시니까 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도윤 선생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통역사까지 불러서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위험도는 낮은 편이에요. 경험도 많이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보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도윤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모델 출신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다르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힘든 직업을 하셨네요. 모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 전날 밤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도윤 선생님이 병실로 와서 내일 수술 걱정되시죠? 제가 정말 정성껏 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깨어났을 때 도윤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셨어요. 매일 회진 때마다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 동안 도윤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의료진과 환자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씨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러시아에서 모델로 일하다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왔어요. 모델이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의학만 공부해서 예술 분야는 잘 모르는데 모델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윤 선생님은 제 직업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모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봐요. 겉모습만 중요하고 머리는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편견이에요. 모델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저는 아나스타시아 씨와 이야기해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도윤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스타시아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외국에서 지내시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개인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도윤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나스타시아 씨,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었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윤 선생님은 정말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아나스타시아 씨가 입원해 계실 때부터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혼자 외국에 오실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 선생님은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후 이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계셨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효자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도윤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놀란 건 이분이 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혼자 외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모델 일도 그렇고 지금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대단해요. 러시아에서는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가벼운 여자로만 봤는데 도윤 선생님은 오히려 제 도전 정신과 의지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모델과 의사라는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학력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른데 과연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윤 선생님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와 만나주셨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씨, 한국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김치찌개요.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그럼 제가 맛있는 김치찌개 집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곳인데 정말 맛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너무 좋았어요. 도윤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모델 출신이라는 것도 외국인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 선생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시게 된 거예요. 뇌출혈이었는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도윤 선생님이 직접 어머니 수술을 집도하셨어요.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도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나온 도윤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지쳐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윤 선생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아나스타시아 씨, 정말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분이 저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시는 동안 도윤 선생님은 며칠 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우셨어요. 저도 가능한 한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 선생님이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아나스타시아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의사인 제가 환자였던 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역시 도윤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모델 출신이고 선생님은 의사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에게 어울릴까요? 그때 도윤 선생님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나스타시아 씨, 저에게는 모델이든 의사든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해요. 당신은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당신은 모델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나스타시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도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결혼했어요. 한국 국적도 취득했고요. 지금은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가끔 러시아어 강사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도윤 선생님은 여전히 바쁘시지만 집에 오시면 항상 오늘은 뭐 했어?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제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거든요. 어제 저녁 도윤 선생님과 시어머니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저를 그냥 예쁜 인형 정도로 여겼는데 한국은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었다고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모델이라는 제 과거도 인정해주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도 사랑받게 해준 나라예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나를 사람으로 봐줬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모델이었던 과거를 가진 의사의 아내이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베트남 유튜버가 한국을 비판하고 폭로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간 실화거든요. 이 유튜버의 이름은 안내라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구독자 85만 명을 보유한 꽤 유명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을 겉만번지르르한 나라, 실제로는 별로인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국에 와서 현지 취재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이 유튜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튜브를 하는 안내라고 합니다. 구독자가 85만 명 정도 되는데 주로 K-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 영상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채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겉만번지르르 해요. 실제로는 별로일 거예요.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조회수가 몇 배씩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콘텐츠를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굳어졌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정말 한국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뽀샵 벗기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고편을 올렸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달라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국 절차가 정말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했어요. 안내 표시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화장실은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공항과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컸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줄을 서는 것도 힘들고 직원들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건 영상에 넣을 수 없는데. 비판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왔는데 첫 번째부터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공항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엄청 많은데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좌석 양보 문화였습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요. 안내 방송도 정확하고 친절했습니다. 몇 호선, 몇 번 출구, 환승 정보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길을 잃을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한 감탄이 먼저 나왔어요. 이미 제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물건을 집어서 계산대에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나오고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있었지만 직원이 없어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 10대 여학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과자 몇 개 사서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도둑이 없다니 서로를 믿고 맡긴다는 건가요? 베트남에서는 무인 편의점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 문제구나.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접수부터가 달랐습니다. 키오스크에서 간단하게 접수하고 대기 번호를 받았어요. 대기 시간도 생각보다 짧았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깨끗했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했고 설명서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끝나고 근처 카페에 갔는데 여기서도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별로 없는데 모든 게 태블릿으로 주문되더라고요. 음료 나오는 시간도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그때 제가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후진국이라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그 말이 그대로 녹화되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느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 충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 벤치 옆에 무료 충전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의 충전 포트가 있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공 와이파이였어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쓰던 유료 인터넷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 편집을 해봤습니다. 끊김없이 매끄럽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파일 업로드도 금방 되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인데 이 정도 품질이면 저희 나라는 언제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를 끄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디지털 격차라는 게 정말 크다는 것도 느꼈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1시간 후에 깨달았는데 이미 그 카페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베트남이었다면 지갑은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현금도 카드도 다 사라졌겠죠. 그래서 체념하고 있었는데 3일 후에 한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내 씨 지갑 찾으셨나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지갑을 받았는데 현금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도 그대로고요. 경찰관이 설명해 주기를 카페 사장이 지갑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제가 지갑 주인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카페 사장도 경찰도 모든 사람이 정직했거든요. 제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경찰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주 있어요. 한국은 CCTV보다 사람이 지키는 사회거든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청자들은 한국을 비판하는 영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건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민 끝에 정직한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정부 돈 받았냐? 한국 좋다고 하려고 갔구나. 실망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정직한 후기 고마워요. 용기 있는 영상이에요. 조회수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제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만들지만 진실은 제가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견을 가지고 보면 편견만 보이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진실이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 채널은 많이 바뀌었어요. 조회수보다는 정직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나라든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직접 보고 경험해야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